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셔야 되지 않냐고,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오셔가지고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권유하면요, 이재명 대표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뒀을 때 대통령이 와서, 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만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으로 얻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도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죠. 그걸 얻을 때까지는 사실 말려서도 안 돼요. 특히 우리야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 같은 분은 함부로 말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 눈치껏 잘 봐서 그 정무적으로 말려야 돼. 그것도 이 사람들아. 아휴, 참. 제가 뭐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요,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시비 거는 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경제 총체적 난국, 윤석열이 거덜낸 나라입니다. 자,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올 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무역수지 적자였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가 났고요. 올해 초에만 해도 올해 초 1, 2, 3월에 한 200억 달러 가까운 그런 적자가 났습니다. 도합 작년하고 올 초 사이에 6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걱정을 했죠. 나라가 거덜난다고. 어떻게 600억 달러씩이나 순식간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경우가 어딨냐고, 이거 심각하다고 제가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IMF를 겪은 세대고, 그 IMF 때 얼마나 우리가 피눈물 나는 시기, 얼마나 춥고 배고픈 공포에 질렸던,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머리보다는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익어 있는 그 위기를 느끼는 그 센서들이 마구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감히 그랬어. 감히. 근데 지금은 뭐다? 수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심각해요. 진짜 황당한 것이,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는 뭘 가지고 계속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냐면, 그 이자 비용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붕괴되는 것이 주택시장일 거다. 자,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거의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은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는 나라가 망가진다, 끝장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핏대를 올렸더니 윤석열이가 들었나 봐. 이자율 지금 낮추려고 엄청 생쇼야. 은행에서 일부러 정책금리 같은 거 해가지고 이자율은 지금 4% 5% 선에서 많이 안 올라가요. 6%까지는 좀 있는 모양인데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요, 8%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8%까지 올라가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일단 이제 그 정도까지 일단 아니야. 일단 잡았어. 근데 문제는 이 이자는 잡았는데 뭐를 못 잡고 있다? 예.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싹 다 나가린 거죠. 재정부터 난리가 났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채 문제, 부채도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기업부채는 기업부채대로. 자, 부채가 느는 것도 문제지만 뭐도 문제다? 예.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예. 그 상황이에요. 자, 연체가 늘고 빚이 늘어. 그럼 뭐가 준다? 예. 소비가 줄어, 소비가. 여기에 소비를 줄게 만드는 원인이 또 있죠. 소득도 줄었어, 소득이. 왜? 경기가 나쁘니까. 자, 경기가 나쁘니까 세금이 안 거쳐? 세금 안 거치니까 돈은 써야 되고,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죠. 지금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의 출장 여비를 제대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출장 여비를 제대로 지금 못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지방 교부금도요, 지금 제때 안 내려가가지고 지방에서 난리도 아니래.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세수가 빵꾸 나서 그렇지.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세수가 빵꾸 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국가가 그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와야 되죠. 근데 채권을 발행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급전 단기 자금을 빌려. 이 단기 자금은요, 올해 안에 다 갚아야 돼. 그거 뭐냐면 조금 있으면 세금 걷어지니까 그 세금으로 갚을게. 잠시 급전 하루 이틀 쓸 것만 좀 빌려줘 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 채무에 포함이 안 돼요. 요런 식으로 지금 단기 채무로 돌려막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 출장 여비를 줄 상황이겠어? 아니지, 당연히. 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한덕수를 향해서 질타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니까 한덕수가 방만한 경영이 어쩌고 방만한 재정 운영 어쩌고 막 이딴 소리를 했어. 근데 뭐 알고 봤더니 방만이고 나발이고 간에 곡간 자체가 비었어. 왜? 세금이 안 거쳤어. 왜? 경기가 나쁘니까. 왜? 수출이 안 되니까. 왜? 중국이 막았거든. 심각하죠.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소득이 줄어. 소득이 주는데, 빚은, 이자는 높아지네. 그러면, 빚은 이자가 많이 나가고 소득이 줄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죠. 그럼 어찌 돼? 소비가 줄지. 소비가 줄면 경기가 또 침체되지. 경기가 침체되니까 또 세금이 안 거치네. 자, 악순환. 지금 가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도 다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신규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예, 지금요 거의 그 외환 위기 상태 비슷한 상태까지 올라와요. 심각해요. 자, 하나하나 그럼 볼까요? 자, 우선 이 국세 수입 얘기부터 좀 볼게요. 올해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예, 아이고 헷갈리네요. 자,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걷어들이기로 한 세금의 총액은 400조였습니다. 원래는 400조 정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1년에 우리나라 총 세수가 390조 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남은 돈을 넘겨준 거지. 그래서 그 남은 돈 넘겨주면서 뭘 하자 그랬습니까? 이거를 국민들 IMF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자라고 했는데 그 홍남기인가 뭔가 하는 새끼가 빼짱 안 된다고 개지랄 떠는 바람에 결국에 지급을 못했었죠. 자, 그래서 그 50조가 고스란히 작년에 윤석열한테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가 어찌 됐다? 재작년에 2021년 재작년에 390조였기 때문에 작년쯤에는 430조 정도 거쳐야 되는데 줄었어. 360조로. 근데 작년에는 세금이 줄었어도 그 전에 2021년에서 넘어온 돈으로 어떻게든 잘 버텼습니다. 이걸 보고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월드 잉여금이 아니고요. 세계.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세금이 있는 세금 계열 쪽에서 남는 돈, 세금을 쓰고 남은 돈, 세계 잉여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넘겼어? 문제는 올해야. 2023년으로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재작년에 390조, 작년에 360조. 작년에도 줄었어 30조나. 그런데 정상적이면 올해 360조 이상 거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 340조로 줄었어. 국세 수입 400조 원이나 될 거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짰는데 확 줄어버렸네? 돈이 남는 거는 괜찮아요. 그걸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채무, 국가 채무를 변제를 해도 되고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우리가 또 전에 국민들한테 보조금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적게 거치면 어떻게 빚을 내야 돼요. 나라도. 국가도 빚을 내야 돼. 지금 현재 빚을 60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500조 정도 되는데 국세 수입이 400조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 수입도 다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그 빵꾸가 나가지고 빚을 져야 되는 게 얼마? 얼마 전에 100조 정도 올해 빵꾸가 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사태 심각해요. 자, 이 얘기는 더 기가 막힐 얘기죠. 세금이 부족해가지고 단기자금 150조를 끌어다 썼다. 쉽게 말해서 급전 땡겼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받았다. 이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았어. 어디서 받았어요? 한국은행에서 급전 떼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연기금에서 니들 돈 가지고 있지? 그거 일단 국가로 넘겨. 우리 잠깐 빌려줘. 정부에서 빌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쓰고 갖다 줘요. 그냥 갖다 주겠어? 이자를 갖다 주겠지. 그 이자가 4천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세금이 부족해서 빚을 끌어다 썼는데 또 이자가 4천억? 빚을 낳아서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 나가죠. 이자가 제가 알기로 한 달에 4천억 원으로 알고 알아요. 150조를 끌어다 썼대.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인데 돈이 없어서 150조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당초 돈이 없는 거야. 왜? 세금이 안 거친 거지. 자, 윤석열은 뭐다? 세금이 안 거쳐서 경제가 나빠져서 세금이 안 거쳤고 그 결과 세수 부족이 왔는데 이걸 다 뭐라고 핑계댄다? 전 정권 때문에. 대가리를 깨부까 진짜. 마치 검사 새끼들이 지들이 수사를 엉터리로 해놓고서는 피고 측에서 반증을 무죄의 증거를 탁탁 갖다 내니까 이거 다 조작이야 땡깡 부리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보면 검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원래부터 걔네들한테는 습성으로 몸에 익은 행동들인 거였지. 검사들 다 원래 그랬던 거예요. 하는 짓이 한동훈 하는 짓이나 검찰총장 하는 짓이나 윤석열 하는 짓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일선 밑바닥 말단 검사에서 윤석열까지 쭉 아주 일관되잖아. 지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 전부 다 나는 틀린 게 없고 전부 다 네가 틀렸어 라는 거 아니야. 대가리 깨풀까 진짜. 진짜. 자,
한독수 제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뭐 국회 나와가지고 뭐 방만한 재정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방만한 재정 좋아하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특히 올라갔어요. 특히 2021년에는 이게 1,000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390조에 달하는 세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박근혜 때하고는 거의 수입이 2배 늘어났잖아. 수입이 2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많이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잘못됐나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2021년 340조의 국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90조의 세금 수입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2020년 390조의 세금 수입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많이 세금을 걷어들인 거야. 그랬으면 올해는 적어도 이보다는 더 걷어들여야겠죠. 400조가 훌쩍 넘어야 정상이겠지. 자, 여기 국세 수입이 여기 390조가 된 거는 이때 여기서 세금 남는 돈 50조가 일로 넘어왔어요. 일로. 그래서 이게 훅 올라간 겁니다.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360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훅 넘어왔어요. 훅 넘겼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근 400조의 수익이 세금 수입, 국세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다 줄었어. 다 줄었어. 싹 다 줄었어. 싹 다 줄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 340조. 결국에 2021년 상황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금 수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세금이 얼마나 확 줄었는지 보이시죠? 올해만 60조가 넘게 줄었습니다.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야. 작년보다 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어. 확 줄었어. 60조면 몇 퍼센트 줄은 줄 아세요? 15%가 줄은 거야. 세금 수입이 15%가 줄었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자, 내년도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는 400조였는데 400조를 걷어들 예정이었는데 360조가 줄었고요. 내년에는 367조로 더 확 줍니다. 근 10% 가까이 줄게 돼 있어요. 자, 자, 이렇게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국가의 세금이 줄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뭐다? 예. 국가 채무가 증가합니다. 자, 윤석열 정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많이 국가 채무가 많아졌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보세요. 지난해 연말 국가 채무가 1067조입니다. 재작년 국가 채무 970조에 비하면 무려 100조가 증가했어요. 세금 수입이 주니까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올해는 세금이 더 줄었으니까 국가 채무 더 늘겠죠. 얼마나 더 늘지 지금 지금 올해도 100조 정도 늘 거라고 걱정을 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실제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가 채무가 무려 97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서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80조 정도가 추가로 늘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국가 채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 대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출된 것 중에서 연체가 생긴 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원화 대출 연체율 추이입니다. 자,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9%로 1.09%로 꽤 높았습니다. 꾸준히 내려왔죠. 2016년에 잠시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쭉쭉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그 위기 국면에서도 연체율은 계속 줄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그 가게라든지 그 중소기업들한테 적절하게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죠. 쭉쭉쭉쭉 줄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확 늘었다? 예. 작년 4월, 2022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때까지는 줄고 그 뒤로 다시 늘었네. 원화 대출 추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년 새. 자, 이거는 차라리 나은지도 몰라. 자, 여기서 특히 이 부분 최근 한 2, 3년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2019년부터 2023년 2월, 올해 2월까지의 이 추이입니다. 예. 2019년, 우리 그때 한참 2019년 12월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딱 코로나 시작될 무렵. 그 무렵에 0.36%였다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0.43%까지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정권 넘겨준 직후 그때는 0.2%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자, 그 1년 사이에 어떻게 됐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다? 0.36%로 무려 50% 가까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늘었어요. 자, 더 답답한 부분을 보실까요? 이거는 각 금융기관별 연체율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가운데 여기 블룩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제가 이거를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2012년부터 2013년입니다. 2012년, 2013년. 자, 이 무렵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무렵이죠. 이 무렵에 가장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쑥 떨어져요. 자, 이렇게 주황색 이거는 저축은행입니다. 요 부분은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이렇게 한참 높았다가 이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쭉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2020년부터는 아주 안정권에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5%까지 올라왔어요. 한때 저축은행 연체율이 약 2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내려온 거였는데 자,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게 저축은행이고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른바 캐피탈사, 그 카드사 같은 거 이런 비슷한 거죠. 캐피탈사.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이 이게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카드사입니다. 캐피탈이니까 이게 아마 그거겠죠. 저기 대부업체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한참 안 좋았다가 쭉 연체율이 많이 내려왔는데 자,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최근 몇 년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에서 2022년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다시 뛰어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예, 5%, 3%, 1.79, 1.25, 0.3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연체율이 2배가 됐고요. 자, 캐피탈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시 2배 정도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 혹은 기업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연체가 심각해요. 신규 연체가 계속 늘어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그 그래프가 조금 보기 힘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조금 정리가 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정권 넘겨준 그때까지만 해도 연체율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언제? 2022년 말부터 연체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치솟았다. 뭐 수치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놀라운 거는 가계 연체율 곡선입니다. 가계 연체율이 2020년 이게 언제냐면은 우리 코로나 때 수준보다 더 높아요. 가계 대출 연체가. 즉 가계 부채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벌써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연체율 심각하다고. 지금 이 대책이 필요하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무섭게 올라가는데 최근 3, 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벌써 많이 나왔어요. 자, 은행 대출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요. 연체율은 높은데 연체율이 높으면은 대출이 줄어야 되잖아. 대출이 늘어. 그럼 어떻게 해? 연체율도 늘고 대출도 늘고 이자율도 높고 그럼 뭐게 돼? 가게도 부서지고 기업도 부서지고 은행도 부서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속출한대. 최소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생계의 한계선에 와 있는 사람들도 300만 명이나 된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약 8% 정도는 6% 정도는 최소 생계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 그거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는 기업도 가게도 재정도 다 위험한 거죠. 이런 경고가 지금 계속 나와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서 경고가 나옵니다. 심지어 IMF에서도 이대로 가면 한국 망해라는 경고 사인이 나왔어요, 진짜. 근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하지. 몇몇 언론에서 조그맣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위험하다고. 근데 조중동 입도 뻥끗 안 해. 그러면서 지금 모두에 모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이재명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여기에만 다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경제를 풀지 못하니까, 경제를 망치니까 뭘로? 검찰 수사로 이걸 떼우려고 그러는 거야. 구멍난 경제를 검찰 수사로 메꾸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건 뭔 줄 아세요? 생산, 소비, 투자가 다 부진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1%, 많게는 몇 퍼센트? 많게는 3.5%까지 줍니다. 그러니 세금이 줄 수밖에. 이거 진짜 심각하죠,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소득이 줄어. 경기가 나쁘고 소득이 줄니까 세금이 줄어. 세금이 주니까 국고가 바닥이나. 국고가 바닥나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쁜데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또 경제가 나빠져. 그러니까 또 소득이 줄어. 이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빚이 늘어나.
경제가 나쁜데 빚이 늘어나니까 뭐가 된다? 예, 연체, 돈 못 갚는 놈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어찌 된다? 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높여야지. 그래, 손실을 막을 거 아니야. 이자 또 높아지네. 그렇게 되면 뭐 또 경제가 나빠져. 또 소득이 줄어. 또 세금이 줄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투자도 줄 수밖에 없고, 소비도 줄 수밖에 없고, 생산도 아니 안 팔린데 생산을 할 거예요? 못 하잖아. 다 줄어. 자, 이럴 때 사실 쓰라고 있는 게 뭡니까? 외환 보유고죠. 자, 이럴 때 위기 때 진짜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외환 보유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외환 보유고도 지금 사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났어요. SBS 보도인데요. 외환 보유고 역대급 손실, 세금 덜 거친 거, 그러니까 60조죠. 60조 정도 손실을 봤다. 이게 뭔 소리야? 예. 자, 이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외환 보유고를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이걸 자기들이 이 돈을 다 갖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투자공사라는 데 돈을 맡깁니다. 국고를 맡기는 거지. 외환 보유고를 맡겨요. 그러면 한국투자공사가 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를 해요. 뭐 그래가지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유전 같은 데 투자하기도 하고 또 뭐 괜찮은 기업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불리는 거야. 이런 거 하라고 외환 보유고를 늘리라고 만들어준 데가 한국투자공사라는 데인데 문제는 이 한국투자공사가 작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네? 얼마를 손해봤다? 60조를 손해봤다. 60조. 여러분, 60조면 얼마예요? 예. 60조면요. 참. 예, 60조면은 약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5억 달러를 날려먹었어요. 참, 50억 달러, 50억 달러. 50억 달러. 와, 5억 달러래. 50억 달러, 50억 달러. 50억 달러를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손해를 봐가지고 50억 달러를 날려먹은 거야. 외환 보유고에서. 이 위기 상황에 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실탄이 될 수 있는 게 외환 보유고인데 이 외환 보유고를 작년하고 올 사이에 50억 달러나 해 먹은 거야. 사실 우리나라가요, IMF 때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IMF로부터 받은 그 외환이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 IMF에서 맨 처음 1차분으로 들어온 게 40억 달러였어요. 1차분으로. 그 뭐다? 우리가 그때 IMF에 지원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날려먹은 거야. 지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 연배쯤 되시는 분은 뭔가 확 떠오를 거야. 확 떠올라. IMF 때 이 비슷한 일 벌어지지 않았던가요? 예. 당시에도 어떻게 했다? 한국은행이 이 외환 보유고를 굴릴 거라고 여기저기에 대출 같은 걸 내줬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 민간 기업들, 특히 저축은행들, 상호저축은행들 이런 애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 외화 대출 내줬어. 이거 가지고 이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들 뭐 했다? 예, 땅 장사, 집 장사 했거든. 자, 문제는 뭐? 자, 당장 우리 외화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땡겨 써야 되겠다. 자, 은행들 빌려간 돈 가지고 와 라고 했더니 어찌 됐다? 얘네들 벌써 땅 장사했어. 땅이 당장 팔려야 말이지. 안 팔리는 거야. 돈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당장 국가가 돈이 없어서 야, 우리 빌려준 돈 얼른 갖고 와 라고 했는데 우리도 돈 없는데 우리 땅 다 사놨는데 땅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아? 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IMF가 오게 됐고 그러면서 땅값은 떨어졌죠. 땅값 떨어지면서 은행이 또 부실화됐죠.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국고 손실이 왔죠. 외환 손실이 왔죠. 뿐만 아닙니다. 또 당시 그 일부 은행들은 이 외화 채권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거를 외국 그 선물 거래 이런 데 막 투자하고 그랬나 봐. 근데 선물 거래 우리나라가 생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말이지. 안 해봤잖아. 예, 거기 투자했던 거 다 날려버렸어. 일찌감치 부실이 온 거야 걔네들. 얘들이 부실을 숨기고 있었지. 근데 급하게 한국은행에서 야 빌려준 돈 갖고 와. 이런 선물해가 다 까먹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IMF 때랑 너무 비슷해요. 1년 사이에 윤석열이 들어서고 1년 사이에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얼마 전에 보니까 나라 경제가 거덜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지가 한 거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 있게 정말 그 예금 통장 두둑히 채워가지고 주고 자 예금 통장 이렇게 두둑하게 있고 당장 쓸 돈은 여기 생활비는 여기 있어 생활비 봉투 따로 주고 통장 따로 주고 딱 했는데 이 새끼 이거 다 까먹고서는 전 정부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지각 다 까먹어 놓고 전 정부한테서 적게 받아서 또 까먹었다는 식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검사들이 잘 쓰는 수법이에요. 검사들이 구속영장 기각되면 뭐합니까? 아이 판사가 법원에서 무죄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아니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해서 라고 하잖아요. 자, 웃기는 새끼들이 지들은 20년치 남의 가족 단톡방을 가지고 그 통째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세 문장만 쏙쏙쏙 그것도 시간차가 6개월씩 되는 거를 쏙쏙쏙 뽑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마치 유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퍼뜨려 놓고서는 그렇다면 검사들 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런 검사들은 가만히 지금 승진하고 있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김만배 얘기는 내놓고 김만배가 얘기 안 하고 남욱이나 조우영이 한 거 요 얘기는 안 했다고 지랄하고 이 뭔데? 이 무슨 개새끼인데? 뉴스타파는 유죄고 검사는 무죄야? 이런 순 개새끼들. 뭡니까? 검사들이 이래 맨날. 지들은 잘못한 게 아니야. 지들은 잘못한 거 없어. 다 남 탓해요. 지금 윤석열도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야. 지가 나이 철 들고 배운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 자,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 젊은 보수인 내가 보기에도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그냥 말이나 얄밉게 쓰리. 우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고 제 깡패야, 양아치야. 제 이미지 같은 데 속지 마. 조중동이 다 화장칠한 거야. 분식 회계한 거야 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얘기해 줬습니까? 윤석열 제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망해.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망하고 전쟁 날지도 몰라. 전쟁 나면 니들이 잡혀가 라고 했는데 기어코 지들이 여가부 어쩌고 지랄하면서 막 찍었지. 아이고 참. 전쟁 나봐라. 이씨. 니들이 제일 힘들 거다 이제. 아이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아니라고, 보수가 보기에도 아니라고 웃기고 있네. 니들은 보수가 아니라 멍청한 거야.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멍청한 새끼들. 아유, 씨. 여러분. 예. 자, 정권 재탈환님, 답답하면 집회 참석! 예, 집회 참석합시다. 예.
무슨 집회든 좋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자, 대전 건물주님, 제발 좀 말려달라고, 민주당 좀 말려주시고, 제발 민주당 정신 좀 차리라고, 예, 이재명 대표 큰일 나지 않도록 좀 말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 살리고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